2021년 8월 초 충청남도 예산군의 한적한 농촌 마을인 안미리에 이른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웠다. 60이 넘은 박순자 할머니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닭 모이를 준 뒤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가족들이 몇 년째 키워온 영리한 믹스견 까미는 아침 일찍부터 어딘가로 달려나간 뒤였다. 농부들에게 개는 집을 지키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기도 했다. 박 할머니는 이웃집 과수원 쪽에서 총총거리며 달려오는 까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까미의 입에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무언가가 물려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녀석이 또 어디선가 뼈다귀나 썩은 나무 조각을 물고 와서 노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까미야, 또 뭘 이상한 걸 물고 왔어? 어서 내려놔. 온 마당을 더럽히겠네. 할머니는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까미는 물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는커녕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녀석은 장난감을 툇마루까지 가져와 할머니 발밑에 내려놓고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마치 주인에게 전리품을 자랑하듯 즐겁게 몇 번 지저댔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것을 집어 던져버리려고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이 그 물체에 닿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타일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할머니의 입가에 맴돌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이내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작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풀려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까미가 물고 온 것은 뼈다귀나 나뭇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가 시작되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의 팔이었다. 피부는 회색빛이 도는 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여러 곳이 벗겨져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박 할머니를 기절할 정도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팔의 약지에 정교한 용 모양이 새겨진 은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반지는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기괴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평화롭기만 하던 작은 마을 한 구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박 할머니를 집안으로 부축했고 다른 사람은 급히 이장과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웅성거리는 동안 물을 마시고 겨우 정신을 차린 박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툇마루에 놓인 팔을 가리켰다. 용감한 이웃 한 명이 긴 막대기로 팔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다. 세상에, 이 반지는 옆집 김씨네 둘째 아들 민준이 것이잖아요. 할머니는 거의 실성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달에 이 반지 새로 샀다고 나한테 자랑까지 했는데 내가 반지가 참 멋지다고 칭찬도 해줬다고요. 이 용 모양은 틀림없어요. 자기가 용띠라서 기운에 맞게 끼고 다닌다고 했단 말이에요. 박 할머니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모든 시선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김민준의 친형, 김민석의 가족이 사는 번듯한 단층집으로 향했다. 불과 몇 분 후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팔이 발견된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예산경찰서는 충남경찰청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그날 오전에 즉시 강력계장 최태웅 총경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이 꾸려졌다. 최 총경은 도내 최고의 수사관들과 법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박 할머니의 집마당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증거물을 살피는 대신 멀리서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의 모든 세부 사항을 훑어보았다. 그는 박 할머니에게 갯가미에 대해 물었다. 그는 시신의 나머지 부분과 최초 현장을 찾을 열쇠가 바로 이 영리한 개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할머니, 이 댁개가 평소에 주로 어디서 뛰어노나요? 최 총경이 부드럽게 물었다. 박 할머니는 아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웃집의 넓은 과수원을 손으로 가리켰다. 주로 옆집 민석이네 과수원으로 넘어가서 놀아요, 형사님. 그 집 과수원이 넓고 나무도 많거든요. 거기서 쥐를 잡곤 해요. 최 총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했다. 개를 앞세우게. 모든 대원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고 이동 경로의 모든 흔적을 주시하도록. 주인의 달램을 받은 까미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이해한 듯 총총거리며 앞장섰다. 녀석은 경찰관들을 이끌고 김민석의 집 뒤편 과수원으로 향했다. 수백 평에 달하는 넓은 과수원에는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를 비롯한 각종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과수원 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있는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에서 까미가 멈춰섰다.
녀석은 지저대기 시작하며 앞발 2개로 땅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수사관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사과나무 아래의 땅은 주변보다 확실히 새로 파헤친 흔적이 있었다. 흙은 아직 푸석푸석했고 개의 발톱 자국이 선명했다. 약하게나마 풍겨오는 시체 썩는 냄새는 경험 많은 수사관들이 즉시 알아차리기에 충분했다. 최 총경은 의심스러운 땅을 내려다본 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김민석의 단층집을 쳐다보았다. 피해자의 형과 형수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오싹할 정도의 침묵이 흘렀다. 그는 저 흙더미 아래에 있는 것이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한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현장 감식팀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장비 준비하고 즉시 발굴 시작해. 최 총경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방호복을 입은 법의학 전문가와 과학수사팀 요원들이 신중하게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흙은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걷어내졌다. 주변 공기는 긴장감과 기다림으로 가득 찼다. 그 사이 경찰이 자신의 집 과수원을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이 김민석과 그의 아내 이수진의 귀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황급히 달려나왔고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아마도 미리 준비해둔 듯한 연극을 시작했다. 아내 이수진은 통곡하며 쓰러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연신 시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왜 네가 여기에 누워있어? 어떤 놈이 우리 도련님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남편 김민석은 아내를 끌어안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형사님, 제발 제 동생을 죽인 놈을 꼭 잡아주세요. 분명히 사채업자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빚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우리 가족을 협박하려고 여기에 시체를 묻은 게 틀림없어요. 정말 악랄한 놈들입니다. 최태웅 총경은 그들의 연극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연기는 매우 사실적으로 보였지만 노련한 형사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이 역할을 다 하도록 내버려둔 뒤 수사관 몇 명에게 눈짓하여 그들을 집 안으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몇 시간의 발굴 작업 끝에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약 2m 깊이의 땅 속에서 낡고 썩은 방수포에 허술하게 쌓인 남성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며 이전에 발견된 팔과 대조한 결과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김민준 28세이었다. 집안에서 진행된 첫 조사에서 김민석과 이수진 부부는 입을 맞춘 듯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민준이 착하지만 노는 것을 좋아했고 최근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며 도박 빚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민준은 옆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 큰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갚지 못했다. 일주일 전쯤 돈 문제로 저와 크게 다툰 뒤에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김민석이 깊은 후회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뒤 문신을 한 험악한 남자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민준이를 찾으며 빚 독촉을 했어요. 민준이를 만나지 못하자 욕설을 퍼붓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걱정돼서 민준이 실종 신고를 하려던 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 그놈들이 어디선가 제 동생을 잡아 죽인 뒤 우리 가족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려고 시체를 여기에 묻은 게 틀림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꽤 그럴듯했고 빚과 관련된 살인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황과 맞아떨어졌다. 그들은 칼자국 배씨라는 별명을 가진 빚 독촉무리의 우두머리, 이름과 인상착의까지 제공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들었지만 최 총경은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김민석 부부의 다음 반응을 살피기 위함이기도 했다. 한 부서장이 지휘하는 특별팀이 이 진술을 확인하고 칼자국 배 씨가 이끄는 조직폭력배 무리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수사팀은 매우 고된 작업을 해야 했다. 칼자국 배 씨는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매우 교묘하게 활동하는 악질적인 인물이었다. 형사들은 그의 거주지와 활동 패턴을 파악하는데 며칠을 쏟아부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칼자국 배 씨는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흉악한 범죄자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꽤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김민준을 알고 있으며 민준이 도박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갔고 상환 기일이 2달 가까이 지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칼자국 배 씨가 태연하게 말했다. 물론 부하들을 시켜서 빚 독촉을 몇 번 하긴 했죠. 하지만 걔들은 가서 말로 잘 타일러보고 겁만 좀 주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폭행이나 살인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고작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합니다. 게다가 빚독촉을 하는 거지 무슨 원한이 있다고 시체를 걔네 집까지 가져가서 묻는 귀찮은 짓을 하겠습니까? 김민준이 살해된 시간대에 알리바이를 묻자 칼자국 배 씨와 그의 부하들은 서로 진술이 엇갈렸다. 다 같이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고는 했지만 각자 기억하는 시간이 달랐고 몇몇 세부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호프집과 주변 도로의 CCTV를 확보하고 가게 주인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은 거의 2주가 걸렸다. 결국 몇 가지 불분명한 점은 있었지만 수집된 증거들은 칼자국 배신무리가 사건 발생 시각에 안미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에게는 동기가 있었고 빚독촉 행위도 있었지만 살인범은 아니었다.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김민석과 이수진이 공들여 쌓아 올린 연극의 첫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무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내온 상세한 부검 결과는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법의관은 피해자 김민준의 시신에서 자연 부패와 동물에 의한 훼손 외에 흉기에 의한 저항이나 폭행의 흔적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망 원인은 외력이 아니었다. 내장 샘플에서 독극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량의 카보퓨란이 검출되었다. 이는 섭취 시 즉각적인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맹독성 살충제였다. 김민준은 독살당한 것이었다. 이 정보는 조폭의 보복 살인이라는 가설을 완전히 뒤집었다. 어떤 조직도 채무자를 이토록 정교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독살이라는 방법으로 죽이지는 않는다. 독살은 범인이 식사나 음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친밀하게 접근할 기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집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모든 의심은 이제 김민석과 이수진 부부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 집안의 사소한 갈등 때문에 친동생을 죽였다고? 최총경은 그 배후에 훨씬 더 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부검 결과를 손에 쥔 수사반은 명확한 수사 방향을 잡았다. 범인은 바로 집안 사람이었다. 최 총경은 그동안 김민석 부부를 은밀히 조사해온 제2팀에게 수사 속도를 높여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데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목적 없는 범죄는 없으며 특히 친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는 더욱 그러하다고 믿었다. 형사들은 이 가족의 재정 상태와 토지 문제부터 조사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안밀히 주민센터와 예산군청을 찾아갔다. 보관된 서류들을 통해 형사들은 김민석과 김민준이 살고 있는 집과 시신이 묻혔던 과수원을 포함한 광대한 토지 전체가 부모님이 두 형제에게 남긴 상속 재산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 이 토지는 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 부지에 포함되었다. 주민센터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보상계획안에 따르면 그들의 가족이 받게 될 총 보상금은 무려 10억 원에 달했다. 수사관들은 김씨 문중의 어른을 찾아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다. 80세가 넘은 종친 어른은 김민석과 김민준의 부모님이 남긴 유언에 따라 모든 토지 재산은 두 형제에게 동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한 최종 행정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동생 김민준이 몇몇 분배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준이가 비록 철없이 놀기만 했지만 바보는 아니었소. 어르신이 말했다. 그놈은 그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야만 서명하겠다고 버텼지. 그런데 형인 민석이는 일단 돈을 전부 받은 뒤에 자기가 알아서 동생에게 나눠주겠다고 버텼소. 그 문제로 두 형제가 몇 번이나 다퉜다고 하더군. 살인 동기가 명확하고 강력하게 드러났다. 탐욕. 10억 원은 한 형을 악마로 만들기에 충분히 큰 액수였다. 민준이 살아있다면 민석은 그 돈의 절반밖에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민준이 죽거나 실종된다면 민석은 유일한 상속자로서 그 막대한 재산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반은 범죄 부부의 가면을 벗길 동기와 과학적 증거를 모두 손에 쥐었다. 최 총경은 이 두 사람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심리전을 이용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정했다. 김민석과 이수진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집이나 경찰서에서의 평범한 조사가 아니라 충남경찰청 본청에서 진행되는 본격적인 신문이었다. 두 사람은 별개의 취조실로 분리되었고 두 개의 다른 수사팀에 의해 동시에 신문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취조실에서는 아내 이수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과묵한 남편에 비해 이수진은 심리적으로 더 약하고 동요하기 쉬운 인물로 보였다. 처음에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가족은 억울하며 남편과 자신은 결코 시동생을 해칠 수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그녀는 비통에 잠긴 형수 연기를 계속하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민준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늘어놓았다. 가족을 잃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수사관이 동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김민주 씨는 폭행이 아니라 독극물, 구체적으로는 카보퓨란이라는 살충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수진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설마 그 사채업자 놈들이 제 동생에게 억지로 독약을 마시게 한 건 아닐까요? 그놈들은 정말 악독해요. 사채업자들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수진 씨, 수사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독살은 범인이 식사나 음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기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집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대개 이 살충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수진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네네, 과수원을 하니까 사과나무에 뿌릴 농약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건 아주 깊숙이 보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당신이 착하고 성실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어쩌면 남편의 강요나 꼬드김에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당신은 이런 일을 전혀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옆방에서 당신의 남편 김민석 씨가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입니다. 당신이 직접 시동생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생각하세요. 아빠와 엄마가 모두 감옥에 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 특히 남편이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수진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정확히 찔렀다. 탐욕과 거짓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범죄 동맹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 취조실을 둘러보았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이수진은 책상 위로 고개를 떨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고 남편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면서도 자백을 시작했다. 이수진이 첫 번째 취조실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동안 두 번째 취조실에서는 최태웅 총경이 여전히 김민석의 침묵과 완강함에 맞서고 있었다. 이 남자는 아내보다 훨씬 과묵하고 심리적으로 강했다.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앉아 총경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민석 씨,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 동생은 댁에서 사용하는 맹독성 살충제인 카보퓨란에 중독되어 사망했습니다. 최 총경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건 형사님들이 조사할 일이죠. 김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는 10억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히 큰 돈이죠. 동생 김민준이 죽으면 당신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돈은 우리 가족 돈이고 형사님들과는 상관없습니다. 동생이 죽어서 가장 슬픈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저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마십시오. 심리전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김민석은 빈틈을 보이지 않는 강한 심리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최 총경이 옆방에서 이수진이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수사관에게 신호를 보내 진술조서 뭉치를 가져오게 했다. 그는 조서를 책상 위에 놓고 김민석 쪽으로 밀었다. 이건 당신 아내 이수진 씨의 진술서입니다. 그녀가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당신이 직접 동생의 된장찌개에 농약을 탔다고 말입니다. 자신은 당신의 폭행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요.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은 진술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냉정했던 얼굴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가 믿었던 아내, 그의 유일한 공범이 이렇게 빨리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분노가 그의 침묵의 가면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그 미친 여자가 감히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 김민석은 소리치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다. 살인자의 연극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김민석은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아내의 자백과 합쳐져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된 끔찍한 범죄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냈다. 모든 것은 가족의 토지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10억 원이라는 돈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김민석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눈앞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보였다. 하지만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그 돈은 두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야 했다. 그의 동생 김민주는 비록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했지만 당연히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김민석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자신은 장남으로서 조상의 제사를 모셔왔고 민주는 그저 빌부터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아내 이수진은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그 돈의 절반을 걔한테 주는 건 너무 아까워요. 걔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어차피 또 도박이랑 술로 다 날려버릴 텐데. 그 돈이 전부 우리 것이었다면 우리 애들이 나중에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탐욕은 아내의 부추김과 함께 김민석의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그는 모든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계획은 부부가 함께 치밀하게 논의했다. 그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사처럼 보이는 죽음을 위장하고자 독극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은 가족들이 사과나무에 사용하던 맹독성 살충제 카보퓨란을 몰래 챙겨 숨겨두었다. 운명의 그날 저녁, 이수진은 평소보다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자며 지난 갈등은 잊고 술이나 한잔하자고 권했다. 민준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김민석은 몰래 동생의 된장찌개 그릇에 독약을 넣었다. 식사 후 민준은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내 경련을 일으켰다. 김민석과 이수진은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조용히 민준을 방으로 끌고 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지켜보았다. 범죄는 냉혹하게 실행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어려운 문제인 시신 처리에 직면했다.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시신을 다른 곳에 버리지 못했다. 그들은 집 과수원 가장 구석진 곳에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에 묻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새도록 두 부부는 교대로 깊은 구덩이를 팠다. 시신을 묻은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다시 덮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들은 그 비밀이 땅속에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웃집 객가미가 예민한 후각으로 범죄의 일부를 파헤쳐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김민석과 이수진 부부의 자백으로 특별 중대살인 및 재산 탈취 사건은 종결되었다. 명백한 증거와 범인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은 사건 서류를 완성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김민석과 이수진은 피고인석에 서서 자신들의 끔찍한 범죄와 마주해야 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후 피고인 김민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남편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공범 역할을 한 피고인 이수진 역시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내려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비극은 영원히 남았다. 한 아이는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아빠 모두 감옥에 갔다. 한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고 형제 간의 우애는 파괴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악마로 만든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돈의 유혹 앞에서 신념과 양심을 지키지 못할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도덕의 한계를 넘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교훈이 되었다.